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나 전기차 리콜 결정으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간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3% 급반등하며 3,09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재제심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결론이 예상되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1.3%로 상향한 가운데 1%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차단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0.5%로 또 동결되면서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로 유지하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1%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전망을 높인 이유는 유가 등에 따른 공급 지원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대 물가 상승률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또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나타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향방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성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달 기준금리는 연 0.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춘 뒤 한 차례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불투명한 만큼 현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1조 원에 달하는 코나 일렉트릭 리콜 문제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리콜 결정 과정이 이혼 상담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일로 우호적이던 양사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화재 논란을 일으킨 코나 EV 리콜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간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콜 방침 발표 전 국토교통부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이 미팅을 가졌는데 이때부터 양사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참석자 중 한 관계자는 리콜에 대해 이견이 너무 크다며 이혼 상담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협의 중 갈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1조 원에 달하는 이번 리콜 비용을 둘러싸고 양사 간 긴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코나 EV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배터리를 지목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책임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과 맞물려 최근 현대차가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아이오닉5용 1차 eGMP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을 선정한 데 이어 세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7에도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코나 EV 등에 대한 자발적 리콜로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에 1조 원의 리콜 비용을 반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비용 분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업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용 외에도 리콜에 대한 업종별 인식차도 갈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 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이제 리콜이거든요. 자동차 제작사 아닌 경우에는 리콜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를 시작하는 3월 29일까지 양사가 분담 비율을 정하지 못할 경우 리콜 주체인 현대차가 우선 리콜 비용을 부담하고 LG 에너지솔루션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용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 대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과 이용, 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 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충전기를 의무 개방합니다. 또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 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 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미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3% 넘는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매수세에 나서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배유한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1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3.5% 오른 3,099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3.3% 상승한 93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 9,500억 원과 2,080억 원을 순매수하며 증시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증시 상승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용인 발언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날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상행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4% 오른 데 이어 SK하이닉스는 9.14% 급등한 14만 8,5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약세를 보여왔던 제약 IT 업종들은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3.75%와 9.22% 올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2%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업계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긴축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강해진 상황이지만 주요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조언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높아진 물가와 금리 수준이 경기와 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주식 시장의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첫 번째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태 심의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혹시나 제재 수위가 낮아질까 피해자들은 매일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제재심 결과와 함께 분쟁 조정 전망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예상되는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3일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제재 심의 다시 열립니다. 일단 중징계가 통보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어떤 결론이 좀 날까요? 네, 지난 19일이었는데요. 제재심에 참석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두 곳 모두 중징계 수준의 사전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이 저영채 NH투자증권은 3개월 직무 정지하는 사전의 통보를 받았고 또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기관 경고 등의 중징계안을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사무 관리를 맡은 예탁결제원도 중징계안을 통보를 받았지만 제재심에서는 그 대상에 제외됐습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순이고 또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금융사 제재는 기관 경고 이상, 금융사 임원 제재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고,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의 취업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금감원은 판매사 측 다수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를 했다면서 다음 달 4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라인펀드 사태 제재심 선례를 살펴봤을 때 옵티머스 건 역시 최소 3차례 이상의 제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이 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 후에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기관은 물론이고 CEO까지 중징계 결론이 나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일 것 같은데요. 중징계가 나오게 된다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인가요? 금감원은 제재심은 회사뿐만 아니라 임원까지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서 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은행 CEO들은 연임을 위해서 취업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막기 위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또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로 인해서 중징계를 받았었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거쳐서 연임에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권 입장에선 CEO 제재로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행정소송을 걸더라도 은행권이 감독당국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사고가 날 때마다 CEO의 중징계를 내리면 중단기 경영에 압박이 올 수밖에 없어 난감해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이 펀드 피해자들의 이 펀드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사들의 중징계는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당초에 두 곳과 함께 예탁 결제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제재심에서 빠졌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첫 제재심에서 예탁원은 NH투자증권과 또 하나은행과 함께 출석한 제재 관련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초 18일 예정됐던 제재심 일정도 다 하루가 늦춰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에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이슈를 보고 있어서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다른 해석을 한 경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조사 통보가 나가고 난 이후부터 계속 홀드가 돼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탁원이 이번 제재심에서 빠지면서 제재 수위가 기관 경고 이하의 경징계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일반 사무관리 회사가 투자 신탁의 기준 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무관리 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탁원은 향후 제재심 일정에 대해서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제재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통보했더라도 제재심 수위는 앞서 진행됐던 라인펀드 판매사처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대심제를 통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에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매일 금감원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펀드의 권유를 받았던 NH투자증권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들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19일 열렸던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에서 방청이라도 허락을 해달라라고 금감원에 요구를 했지만 거부가 됐었습니다. 징계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방청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은 밀실야합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대신 제재심 방청 대신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엄중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펀드를 속아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예탁결제원이 제재심에서 갑자기 빠진 것에 대해서도 성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공신력을 줬고 금융사가 검증하지 않고 판매하도록 사태를 키운 것은 사기에 의한 미필적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예탁원이 제재심에서 제외된 자본시장법 논란 역시 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는 없는 전제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제재심 결과 정영채 대표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NH투자증권의 경우 내부 통제 미비 책임과 사기, 사전 인지 여부 등이 제재심의 쟁점 사항인데 제재심에 앞서서 금융 CEO들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피해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으기도 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해외 현지 법인장을 임명하려면 몇 달씩의 검증 기간이 걸리고 CEO들도 30년 정도의 경력과 노력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이 CEO에 대한 너무 강력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5천억 원을 버는 회사 CEO가 10억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데도 도매금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현재 상황은 금융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정영철 대표와 대우증권 동기벌이 되는 홍성국 의원의 입에서 나온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라는 말은 그 이유가 의심스럽다라면서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CEO들의 편에 들고 나서면은 펀드 사기에 삶과 가정이 무너진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처럼 조건 없는 선배상이 진정한 피해 구제지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서 법적 지연 이자까지 내야 하는 선지급으로 NH투자증권이 피해 구제를 다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일단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다 피해자들의 주장인데 100% 배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펀드의 100% 배상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의 다자 배상이 논의되기도 했었는데요.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기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증 작업의 한창입니다.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서 라인펀드에 이은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옵티머스 펀드가 자산으로 편입했다고 주장을 했던 매출 채권 지급기관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인데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의 민간업체에 대금을 5일 이내 또는 공사 진행률을 감안해서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에서 9개월 만기 매출 채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이기 합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서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라서 100% 배상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네, 라인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역시 100% 배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동안 마음고생이 상당했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상뿐 아니라 펀드 사태에 일조했던 금융사와 금융기관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램 가격이 석 달 새 50% 넘게 오르며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PC용 디램의 현물 가격은 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9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3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격이 석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51.6%나 뛴 겁니다.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도 자연재해 등으로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며 가격 상승이 전망됩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 기술을 확충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도 앞당겨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최근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올해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용수와 전력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총 6,500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와 정책 금융을 활용해 중소 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동맹국이자 반도체 기술 우위를 가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반중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기존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대만에서 반도체 수입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은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제품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미국과 반도체 동맹 강화라는 호재까지 더해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선언을 한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반도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집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 19조 원 규모 증설을 검토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EUV 설비에
약 4조 8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반도체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B하이텍 역시 공장 증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며 1년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의 주가는 1년 전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지만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잠재 요인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중국 5G 기업 제재와 반도체 동맹,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져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 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과 허위 과장 광고, 무자격 광고 등으로 신고 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위반이 248건, 광고 주체 위반이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모니터링 대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부동산조사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0.3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보합을 유지하다 지난주 상승폭을 줄여 매매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겁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전주와 동일한 보합을 기록했고 인천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한편 수도권 전세 시장은 이번 주 0.18% 상승해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세값은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고 인천은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 위해 매달 주택 공급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물량을 모아서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그때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에 따르면 3월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지역을 발표하고 4월에는 남는 공공택지 물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공모에 들어가고 7월에는 1차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 차관은 매달 주택 공급 일정을 발표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공급 속도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매장 영업시간 제한과 한파의 여파로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은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 전체 매출에서 오프라인 비중은 58%에서 51.5%로 낮아졌고 온라인은 42%에서 48.5%로 확대됐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